자,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질문, 경제 지문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수학적인 내용도 살짝 들어가 있어. 당시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고, 이거는 EBS에 바로 연결돼 있었어. 직접 연결했던 작품이었어. EBS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 거야. 이게 언제냐면 6월 평가 때 봤던 거거든? 고3 올라가면 6평이랑 9평의 시험이 중요해. 그리고 수능으로 이어지는 거거든? 근데 6평과 9평에 EBS 수능 특강이 일단 6평에 반영이 되고 9평에 수능 특강 당연히 반영이 되는 데다가 수능 완성까지 반영되거든. 그래서 그 앞에 수특 끝내주고 9평 전에 수능 완성 끝내주는 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죠. 내가 다 해줄 수는 없는데 골라가면서 나가긴 할 거야. 수특의 문학이나 독서로. 특히 수특에서 문학 위주로 좀 더 다루면서. 어쨌든 이 연계됐던 작품입니다. 볼까요?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그러면 그 사건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근거가 되겠지. 아니, 증거가 되겠지, 증거.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 납득이 돼요? 머릿속에 그려지나 모르겠네.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자, 시행 집단의 뜻입니다.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어떤 특정한 해당 사건, 여기 어떤 사건이라고 했잖아. 그 사건이 받는 것은 어떤 사건인 거죠.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이해가 돼요? 가령 앞문장에 대한 사례.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 시행 집단 다시 끌고 올게. 여기야. 비교 집단은 이거야.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 구성이란 말과 그 사건이 없었다면 두 집단의 수준이 임금 수준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가 가리키는 건 얘기했죠. 요게 요게 이해되나? 이를 위해선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방법이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야.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또는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납득이 돼요? 이 문제 의식을 이 첫 단락에서 글쓴이가 제기하는 문제 의식을 봐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이런 거야. A 집단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 근데 결과가 일어나는데 가라고 하는 사건이 반영돼서 나타난 결과가 있어. 두 번째, 똑같은 A 집단에 가라는 사건이 없는 아무 사건도 없이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니? 그럼 뭘 비교해야 돼? 요게 가장 이상적이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러면 A가 A에서 가라는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값. 그러면 사건 이 그러니까는 A 기존의 것과 그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 이게 되죠? 아무 사건도 없는 채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도 그 안에서 차이가 나타나겠지. 맞아요? 아우, 지워졌다, 씨. 자, 이 첫 단락이 내용이 좀
이해가 충분히 되나? 음, 그냥 그냥 설명할까? 그냥 설명하면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에 음, 2024년과 2025년에 어떤 뭐, 뭐 인구수를 비교한다고 칩시다. 근데 인구수가 2025년에 어떤 가라고 하는 어떤 사건을 겪었어. 그래서 2025년에는 그 인구수의 어떤 변화가 있겠지. 그렇지? 변화라기보다 결과라고 합시다. 자, 2024년 똑같이 동일한 인구수가 있는데 이번엔 그 사건을 겪지 않았어. 아무것도 없어. 가라는 사건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또 그거 그대로 또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25년에 들어서서 나타난 변화를 사건이 들어가는 바람에 일어난 변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야 되겠지? 인구수 변화를. 24년도 인구에서 25년 인구에서 24년도 인구를 빼야 그 결과값이 나올 거 아니야? 즉, 변화값이. 차이가.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 사건이 없었음에도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도 그 차이로서 그 변화를 확인할 거 아니야? 그럴 때 가의 효과를 찾는 거야. 가라는 사건의 효과. 그럼 뭐야? 이 둘을 또 빼야 되겠지. 납득돼요? 음. 그런데 아무 사건이 가라는 사건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그 차이가 100이 났어. 예를 들어서. 얘는 50이 났어.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50이 난 거야. 얘는 2004년과 2005년 차이가. 얘는 사건이 있어서 그 차이가 100이 났어. 그럼 그 사건의 효과는 몇이야? 사건에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100이 난 거고 얘는 없기 때문에 50이 난 거지. 그럼 이 사건의 효과는 어떻게 돼? 이 둘을 빼야 되겠지. 100과 50을. 그러니까는 요 100이라는 숫자는 얘랑 얘를 뺀 거지. 50이라는 숫자도 얘랑 얘를 뺀 거지.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가의 효과가 안 나타나서 가의 효과도 어떻게 해야 돼? 이 둘을 빼야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인구수 같은 사회적인 현상은 그 사건이 이미 벌어졌는데 그게 없다 치고 2004년과 2024년과 2025년의 결과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동물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쥐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도 아닌 사회 현상은 다시 이거를 만약에 경험시키려면 이미 사건은 벌어져서 나타나는 효과인데 결과인데 사건이 없는 채 이때를 보내려면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되는 거죠. 리바이벌이 돼, 안 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원래 가장 이상적인 건 이건 거야. 이건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게 가능해, 안 돼? 안 되니까 실제 A라는 집단에서 일어난 시행 집단, 사건이 벌어진 그 집단과 A는 아닌데 A랑 가장 흡사한 이런 집단을 구성할 수 없으니까 비교 집단 B를 B를 하나 구성하는 거지. 찾는 거지. 이 사건을 겪지 않은 B라는 집단을 2024년에 어땠고 그 어땠는지를 찾아서 그 차에 뭐가 나타났다면 그것과 그것을 비교한다는 거야. 근데 이 두 집단의 비교를 통해서 가의 효과를 제대로 하려면 가라는 사건 외에는 다른 차이가 없기. 그래야 좀 제대로 가해 사건의 효과를 차지할 수 있겠지. 납득되니 무슨 얘기인지? 네. 그 얘기하는 게 여기야. 봐봐. 가정의관을 관측할 수 없으면 실제로 시행 집단의 결과와 A, 비교 집단의 결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집단을
비교해야지만 그 사건의 효과를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관건은 뭐다? 그래서 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럴 때 그걸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무작위로 임의로는 어떤 의도를 담을 수 없게끔 무작위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데, 자, 이것도 안 돼서 가상의 경우는 안 되니까 실제로는 이 둘을 비교하는데, 이럴 때도 실험적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게 안 돼서 실제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방법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일단은 그런 한계가 있어. 더 가볼게요. 왜 임의로 배정해야 되는지는 알 것 같습니까? 그렇죠? 자, 이중차분법은 왜 이름이 이중차분법이냐는 거야. 이중으로 차를 내는 거야. 왜 이중차야? 차. 이게 한 번 차이 낸 거야. 효과를 보려면 이 둘의 차를 또 한 번 빼야지. 이중으로 빼는 거잖아, 여기다. 이걸 내가 왜 아냐? 수특에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얘가 글이 불친절한 거야. 처음에 여기 지금 읽으면서 이런 거 생각했어, 머릿속에? 잘 안 됐지. 근데 이걸 떠올렸어야 돼. 근데 이게 떠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뭐였었다? 수특에 한번 대비를 했으면, 읽어봤으면, 아, 이것도 뭔데? 비슷한 내용인데? 하면서 또 이거 하는 거지. 갑시다.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이중차원법의 정의입니다. 자,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그 값 이꼴 사건의 효과. 납득되죠? 근데 이것도 봐야죠. 시행 집단에 일어난 변화도 어떻게 알아? 빼야지 알지. 그 집단 내에서도 빼야 할 거 아니야. 얘도 그 집단 내에서 빼야 변화를 알 거 아니야. 여기 지금 그래야 변화를 알잖아. 100이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얘도 만약 50이라고 한다면 50이다. 이 변화를 어떻게 알아? 24년과 25년의 변화를 뺐으니까. 그게 변화. 근데 그 변화끼리 또 빼야 이중차. 그러니까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평행 추세 과정. 자, 평행 추세 과정 참 어렵지만 어려운 말이지만 같은 말. 납득되죠, 이거? 어. 평행 추세 과정의 근거에 사건의 평행. 이 과정이 충족되면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않아도 된다. 됐어요? 어. 이게 충족이 되게 중요하네. 자, 이중차분법은 1854년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사례입니다. 그 기원을 얘기하는 게 이중차분법. 이 사례는 평행 추세 과정을 지킨 걸까 안 지킨 걸까? 지킨 사례일까 안 지킨 사례일까? 이거는 이중차분법의 좋은 사례일 것까는 시작이니까 아마 지킨 사례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 주목했다.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데 이 방법이 처음 사용됐다. 자, 여기가 바로 뭐야? 스노가 얘기했던 이 부분이 나름 평행 추세 과정이 잘 지켜진 거죠. 사건의 유무. 자, 한 회사는 수원을 바꾸는 사건이 벌어졌죠. 다른 회사는 아무 사건이 없었죠. 그치? 사건이 벌어진 집단과 시행 집단, 그리고 수원을 바꾸지 않은 비교 집단.
비교 집단의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 예? 거기와 시행 집단의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따졌을 때 그 변화값의 차를 본다면 수원을 바꿨기 때문에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이 많았구나. 혹은 적어졌구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이 되겠지. 그럼 그게 사건의 효과겠지. 이해됐어요? 자,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이중차원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아니라 앞에 부분은 충족된 거고, 이젠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 뭐 들어온 애 있어? 이거 들어왔어. 지우, 종찬, 둘이 들어왔네. 얘들아, 다음 주 수요일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거고, 근데, 뭐냐면, 다음 주 토요일에 선생님이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수업 못 할 것 같아. 그거는 내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다음 주 토요일은 수업 없고요. 그럼 1월 3일 날 오면 되는데, 12월 31일 마지막 날은 저기라며, 방학이라며, 학원. 학원도 수업 없대. 연말이라서. 근데 그러면 1월 3일 날 내가 수업하는데 1월 3일부터는 토요일과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는 토요일에 전체 토요일은 올릴게. 토요일에 8시 반에 수요일도 8시 반에 수업할 생각이야. 둘 다. 그래서 다 10시에 끝나게. 수업은 방학할 때는 구원한다는 거죠. 1월 3일 나는 할 생각인데 어떻게 되지? 꼭 쉬어야 되나? 구원은 나는 수업해도 될 것 같은데. 난 그냥 수업 진행할게. 그래서 만약에 이 여행 일정 있고 그러면 얘기하고 그런데 지우야 너 잠깐만 녹화해 보시자지. Record progress. 차이를 부각해야 돼. 여기의 사례는 평행 추세가 잘 맞춰서서 콜레라 이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얻게 됐으니까 제대로 지켜진 거고.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이중차원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가 잘못 평가된다. 그래서 그다음 예컨대 얘는 뭐예요?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중차원법이 평행 추세 과정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거 봅시다.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에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이게 일종의 사건인 거죠.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상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 그래서 시행 집단이 있고 비교 집단이 있는데 여기는 일자리가 막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고용 프로그램이 없어. 여기에는 고용 프로그램이 있어. 그럴 때 일어난 고용 증가. 여기도 나름대로 고용 증가가 있었겠죠? 프로그램이 없어도. 그럼 이 둘의 차이를 빼면 이 고용 프로그램 효과가 나타나긴 할 텐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데 이 여기는 비교 집단과 얘도 비교 집단도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면 그 효과가 제대로 측정이 될 텐데 얘는 일자리가 잘 유지되는 데야.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아. 근데 시행 집단은 어때? 일자리가 여기 보면 급격히 줄어드는 의 비중이 시행 집단에서 엄청 커. 그러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데 아무리 고용 프로그램을 돌려도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겠어, 적게 나타나겠어? 적게 나타나겠지. 그러면 제대로 그 고용 프로그램의 효과가 측정되지 않겠지. 그래서 되지 않을 것이다. 이해되죠?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비슷한 집단을 구성하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은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 그렇지 않대. 자, 이렇게 이 글이 좀 어렵죠. 예컨대 예를 들면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과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납득이 되나 이게? 어. 자, 무슨 얘기냐면 A 집단은 지금 일자리가 급격히 막 줄어드는 집단이야. 그럴 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어. 그래서 고용 증가가 일단은 확인은 돼. B 집단은 그냥 그런 집단이야. 근데 거기는 그 프로그램이 없어. 어, 나름 여기도 고용이 증가가 되겠지. 이때 고용 증가가 얼마나 됐는지, 이때 고용 증가가 얼마나 됐는지 따져가지고 이 둘의 차이를 비교하면 되는데, 그런데 평행 추세 과정을 충족하지 못했지.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를 2024년, 여기를 2025년이라고 비교해보죠. 근데 이게 안 맞잖아, 얘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동일 집단, A 집단으로 삼지 뭐. 비교 집단으로. 고용 프로그램 가동하기 전 시기, 언제? 예를 들어서 2020년에 해서 2021년의 변화를 가지면 집단 구성이 좀 비슷하지 않냐. 같은 집단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러면 마치 평행 추세 과정을 충족할 것 같지만 그렇다 안 그렇다? 이렇게 해서 집단 간 표본의 유사성을 가지고 구성하는 이것보다 오히려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에 있었던 좀 다른 집단이 좀 더 중요할 수 있다. 납득됩니까?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차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비교 집단을 여러 개 구성해서 그러니까 A가 있는데 B라는 집단, C라는 집단, D라는 집단, 둘의 차이 이런 것들 다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 결과 만약 같으면 오, 평행추세 과정이 충족됐구나. 또한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집단을 구성하면 평행 추세 과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납득되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중작품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정도입니다.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게 어떤 거냐고 설명된 거예요. 문제 14번부터요. 네, 17번까지 한번 풀어보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응. 바꿨어? X. 됐어. X. 좋아. 안 맞춰볼게. 잠깐만. 음, 5, 2, 우리 8시 30분. 채점하면 8시. 자, 14번에 1, 15번에 5, 16번에 4, 17번에 2. 저 위에 어, 거 14번 때문에 해주세요. 14번 봐봐. 정의를 잘 봐. 정의를 잘 봐. 정의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중차분법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이 사건의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선지 잘 보세요. 그것이 실험적 방법이든 아니든 사건의 효과를 따지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따지는 건 이것뿐이죠. 이것에만 해당되죠. 봐봐. 어떤 평균 임금 사건 시행 집단은 그 사건을 경험한 집단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 평균 임금이 어땠었는데 A라는 사건을 겪어 또 평균 임금이 어떤 값으로 나타나겠지. 그래서 봐봐. 평균 임금의 사건의 전후, 전이 얘, 후가 얘. 이 둘을 빼면 얘의 변화만 확인하는 거 아니야. 정의를 있는 그대로 읽어봐. 이중판은 뭐래?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빼야 되는데 1번 선지는 실험적 방법 때문에 낚인 거야. 봐봐. 시행 집단에서의 변화만 얘기하잖아. 비교 집단 얘기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잖아. 그래야 적절한 거 아니야. 아, 네. 어? 사건의 효과가 정의가 이렇게 나왔잖아. 이해돼? 비교 집단, 시행 집단 이렇게 얘기해서 둘의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게 사건의 효과라고 얘기했고 이중차분법은 그 중에 이거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언급이 뭐만 나와 있어? 시행 집단만 나왔지. 이 변화에서 뭘 빼야 돼? 비교 집단의 변화를 빼야 되는 거지. 실험적 방법이든 아니. 답은 1번 적절한 거고요. 아니 적절하지 않고요. 답이 틀린 거고 또 뭐 선택해서 틀렸으면 3번 평행 추세 과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자 평행 추세 과정에 정의가 있잖아.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것 없었어도 그 여기 똑같은 말이 뭐냐? 똑같은 말이 그 사건이 없었다면 같을 수밖에 없도록 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 구성 이 같은 말이 알아챘어야지. 다 같은 말. 3번 맞는 말이지. 적절한 말이야. 나머지는 16번 드렸어요. 자 16번 가볼게. 17, 15번은 이해돼? 15번은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이미 특정 집단에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고용 증가가 적게 나타나겠죠. 일단 프로그램이 없다면 작게 나타나는데 그런데다가 고용 프로그램을 해봤자 고용 증가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답 나왔습니다. 자, 16번은요. 비교하셔야 돼요. 잘 읽어보시면 차분하게 읽어봅시다. 자, 피주와 그에 인접한 큐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거예요. 아시겠죠? 피즈는 19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어. 최저임금 상승. 그럴 때 큐주는 안 올렸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네. 근데 피주에서 저임금 식당들은 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시켰어요. 그러니까 저임금 식당 얘는 4에서 5달러로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고임금 식당들은 이미 5달러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은 상승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안 한 거죠. 사건이 없는 거예요. 임금 상승에 사건이 없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5에서 5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큐즈는 아예 올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얘도 안 했어요. 그럼 뭐가 시행 집단이에요? 뭐 피부, 피주 어떤 거? 저임금. 저임금 식단이 얘가 시행 집단이고, 그지? 피주 고임금 식단과 큐주 식당 뭐예요? 다 비교 집단이 됩니다. 납득되지? 자, 일어난 변화. 시행 집단에서는 여기서 여기 빼야 되는 거냐? 뺀 거 계산해 줬네, 친절하게. 1.3 됐습니다. 자,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 유형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 높지. 그치? 그 사건을 지한 나머지 요소가 유사할수록, 통계적 유사성이 좋을수록 신뢰도는 믿을만 하잖아. 평행 추세 과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3번. 비교 집단을 큐주 식당들로 택했어. 이렇게 둘을 비교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빼면 되죠. 1.3에서 마이너스 2.1 빼면 바보 3.4가 됩니다. 맞죠? 어, 4번. 자, 비교 집단의 변화를 피즈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그러니까 이 시행 집단은 여전히 얘인데 비교 집단을 얘로 잡는 것보다 요 내용이 이거잖아. 이걸로 잡는 것보다 시행 집단, 요 피주 저임금 식단의 91년 동안의 1년간의 변화로 파악할 경우가 더 신뢰할 만하다. 이거 지금 뭐예요? 1992년 그 1년 동안 일어난 변화입니다. 나머지 큐즈나 저임금이나 여기들도 다 같은 시기일 거예요. 그지?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여길 놓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 봐봐. 아, 이전 시기의 시민단을 응, 이거 봐.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더 중요하다. 같은 집단의 1년 전 거 따지는 비교 집단에서 내가 설명했잖아, 그치? 이거보다 얘가 낫다는 거야. 고용 증가 관련된 건. 고용과 관련된 거잖아.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다? 그 당시 경기 상황이 동시적으로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4와. 돼요? 네. 오케이. 17번은 됐죠? 네. 좋았어. 자, 46페이지는 했던 것 같고요. 예전에. 이건 독서 이론이어서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48페이지도 했었어요. 이거 했는데 이게 해결 지문이어서
감안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 기억이 안 나겠지? 네. 너무 기니까. 어우, 50페이지는 이거 브레턴 우즈 체제 이거 환율과 관련된 거거든? 요건 내가 날 잡아서 한번 제대로 해줄게. 이거 한 개 하다 보면 이거 기절할 거야. 근데 이게 환율과 관련된 지문인데 환율 문제가 EBS에 항상 나와. 늘 연계돼. 이게 지금 22년에 환율이 나왔어. 그럼 내년에 너희들이 시험 볼 거는 27학년도란 말이야. 이건 22학년도고. 실제로 이 시험은 21년에 치러졌어. 너희들은 이제 26년에 시험을 보겠지. 내년. 5년 정도의 텀이면 환율이 언급될 수도 있는 시기가 됐어. 환율이. 지금까지 환율이 언급 안 됐거든, 수능에서. 환율 까다롭긴 하지. 한번 봐야지. 이거 좀 어렵긴 한데, 한 번쯤 접근해 봐야지. 있지, 있는데. 음. 요거 가볼까? 이게 순차적으로 가려면 가긴 가야 되는데, 여기 해결 지문은, 음,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합시다. 그때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던 것 같고, 하다가. 브레턴 우즈도 다음에. 그러면 요걸로 가죠. 기술 지문입니다. 그, 그거 아니, 그거? 차 타서, 물론 그런 기능이 없는 차도 있지만, 아빠 차 탔을 때, 그, 주변에 주차 보조해주는 카메라 있잖아. 후방 카메라도 있고, 어떤 카메라는 사이드에 달려가지고, 아, 네. 그래서 주위 360도를 다 보여주는 카메라 있잖아. 네. 그 기술에 대한 지문. 잘 따라와 보세요. 실제 수능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다. 이 중에, 그 장치들 중에 차량 전후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 주위 360도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가 있다. 여- 그 자동차 브랜드마다 이걸 부르는 용어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몇 개의 카메라로? 360도? 잘 수가 없는. 있지. 뭐라고 한다고? 전후좌우니까 최소? 네 개. 네네. 최소 4대로 이런 화면을 구현한다. 그 이상의 카메라를 사용하면 업체에서 손해일까요? 아닐까요? 수다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최대한 그걸로 하려 노력하겠지. 자, 갑니다.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이 어떻게 만들 그 과정이 시험지로 나온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놓고 카메라로 촬영한다.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각지대가 줄지만 광이 넓을 광자입니다. 시야각이 그래서 광각, 큰 시야가 같은 말. 빛이 렌즈를 지날 때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의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 즉 렌즈에 의한 상해 왜곡이 발생한다. 이해됐어요? 자, 광각 카메라의 특징입니다. 이 장치에서는 카메라 중에 어떤 카메라가 쓰인다? 광각 카메라가 쓰인다. 광각 카메라의 특징, 큰 시야각으로 인해 자, 시야각이 큰데 클수록 사각지대는 줄어듭니다. 사각지대가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안 보이지 않는. 근데 뭐 때문에 뭐가 문제다? 때문에. 음. 하지만 렌즈의 곡률로 인해서 렌즈의 상해 왜곡이 발생. 어디수록? 중심부에서 멀수록. 자,
가장자리로 갈수록 왜곡의 정도가 크다. 심하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말 놓치면 안 돼요. 고유가 뭐죠? 혼자만 가지고. 고유의 특징은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변하지 않는, 다른 것과 겹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고유 주파수는 변화요, 안 변해요? 안 돼. 변하지 않는 겁니다, 고유 주파수는. 렌즈 고유의 공률이라는 건 그 광각 카메라에 쓰인 렌즈는 공률을 고정값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대신 시야각을 크게 하기 위해서 공률이 큰지 작은지는 설명 안 나와 있지만 갑시다.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 렌즈의 공률을 내부 변수라고 하고 그 변수는 왜곡 개수로 나타납니다. 내부 변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려운 말 아닙니다. 자, 표시를 위해서 한번 색칠해 보죠. 왜곡 개수와 내부 변수는 같은 말. 그걸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이를 알 수 있다면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한편. 그래서 격자판을 넣고 카메라를 촬영하는 건 이때입니다. 한편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진 등으로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외부 변수라고. 아, 차이를 부각하세요. 내부 변수는 뭐예요? 그 특히 렌즈 고유의 공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카메라가 기울어져서 장착이 된 거지. 비뚤어져서 약간 비뚤게 달아서 카메라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 하는 외부 변수는 외부 변수라고 하고 촬영된 영상과 실색의 격자판을 비교하면 영상에서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나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통해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자, 두 가지 보정이 가능해집니다. 자, 외부 변수는 뭘 사용해요? 있는 그대로 읽어버리면 격자판 사용합니다. 자, 영상과 뭘 비교해요? 격자판을 비교합니다. 그걸 통해서 왜곡 보정해요. 외부 변수는. 내부 변수는 뭐 격자판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없죠? 왜곡 개수를 알 수 있다면 왜곡 모델을 설정해서 왜곡을 보정합니다. 격자판의 쓰임은 외부 변수 교정할 때예요. 구분돼? 왜 이런 게 차이점으로 시험자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있는 그대로 찾아가서 읽어. 이해됐지? 왜곡 보정이 끝나면 그래서 카메라로 인해서 카메라의 내부 변수나 외부 변수 등을 다 보정했습니다. 끝나면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해서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자, 시점 변환. 자, 첫 번째, 왜곡 보정 이후에 시점 변환. 왜곡 보정은 어디까지 설명 나왔어?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설명 나온 거야. 요게 왜곡. 자, 첫 번째. 자, 그 다음 단계는 시점 변환이야. 자, 시점 변환은 뭐 하는 거래?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게 어떻게 해주면 좀 그 말은 잘 보세요. 왜곡 보정 끝나면 시점 변환을 하는데 그 말은 원근 효과가 왜곡 보정이 끝난 다음의 영상에는 안 되어 있는. 있어요, 없어요? 원근 효과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시점 변환 이후의 영상은 어때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근데 그런 원근 효과를 제거하는 방법은 뭐와 뭐를 대응시키는 겁니까? 영상의 점들과 3차원 실색의 점들을 대응하는 겁니다. 더 가볼게요. 카메라가 3차원 실제 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반영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데. 이해됩니까? 그렇게 3차원을 2차원 영상으로 하게 되면
카메라부터 멀수록 크기는 작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에서는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 크기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시점 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납득이 될까 모르겠다. 볼까? 이거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음, 보입니다. 화면 보이죠? 그럴 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시면 이렇게 봤잖아. 지금 똑같은 책상인데 지금 이거 평면에 표시됐잖아요. 평면에 나타났잖아. 2차원으로. 똑같은 책상인데 가까이 있는 책상의 이 폭은 되게 넓고 저 멀리 끝에 벽에 붙어 있는 건 되게 좁죠. 이게 원근 효과죠. 카메라 더 멀리 있으면 근데 실제 세계에서는 크기가 동일한 거 안 동일한 거야. 위에서 보면 동일하게 해서 안 동일하겠어. 동일하게 보여야 될 거야. 그렇게 보여. 네, 이렇게 친절합니다. 최대한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처럼 만들려면 뭐가 없어야 돼? 원근 효과가 제거돼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파는 게 뭐다? 시점 변환이다.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의 자, 왜곡이 보정된 영상은 여기에 왜곡이 보정된 영상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여기서 이어집니다. 이거는 보충 설명이고 몇 개의 점과 영상에서의 몇 개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실색의 격자판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영상의 점들과 그에 대응하는 3차원 실색의 점들 이 말이 똑같이 반복되죠. 영상에서의 몇 개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실색의 격자판들의 점 알고 있다면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해 기술할 수 있다. 자, 봐봐. 처음에는 뭐야? 몇 개의 점과 그 점, 몇 개의 점과 대응되는 실제 세 개의 점들. 그것만 알면 모든 점들에 대한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이해되지? 자,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해 영상의 점들을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 크기가 실세계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으면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난다. 이때 얻은 영상이 위에서 내려오는 시점 영상 어떤 거예요? 원근이 없는 거. 원근 효과라고 그랬나? 효과가 제거된 글씨. 그러니까 좀 전에 아까 카메라로 찍어서 내가 보여주고 했던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내가 안 보여줬어도 너희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자, 일부 점들을 매칭시킵니다. 그러면 모든 점들의 일치되는 좌표를 만들 수 있어요. 이 관계를 통해서 그 영상의 점들을 실세계와 동일한 상대적 크기를 갖는 간격을 두고 가질 수 있게 만들면 원근 효과가 제거된다. 납득됩니까? 네. 자, 자, 원래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여기는 뭐가 존재해요? 왜곡 효과도 있고 왜곡도 있고 카메라에 대해서 원근 효과도 있죠. 그런데 왜곡을 보정합니다. 그럼 뭐가 사라져요? 이 왜곡이 사라지죠. 하지만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원근 효과가 남아있습니다. 이때 시점 변환을 해요. 시점 변환을 해서 영상을 얻게 되면 이 영상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둘 다 없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해돼요? 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간단하지? 음.
여기 뭐지? 촬영된 영상. 얘는 왜곡이 보정되면서. 디귿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당시에 16번이 어려웠어요. 그림이 너무. 아, 근데 약간 끌리는 게 있거든요. 네. 맞을까요? 뭐 논리적으로 적당한 근거를 못 찾았다면 끌리는 거 선택하는 수밖에. 근데 저는 약간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속어를 통해서 선택해봐. 다른 거 아니고. 저는 지가 맞을 거예요. 좋아. 찌찌찌찌. 자, 14번에 4, 15번에 2, 네, 오, 16번에 4, 17번에 1. 아니, 쌤, 아니, 16번만 들렸거든요? 자, 하나씩 확인할게요. 자, 삼행수를 촬영하는 카메라 하나로 안 됩니다. 최소한 4대입니다. 그쵸? 2번 선지.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은 아까 격자판 사용했습니다. 카메라 자체 특성 왜곡 개수인데 왜곡 개수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전후좌우간에 사용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을 합성이란 말 없었어요. 중심으로 머리를 크게 휘는 것이 답이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의 점들은 카메라 시점의 영상과는 달리 3차. 자, 3차원 좌표로 표시된다 얘기 없었습니다. 그쵸? 계속 2차원이었습니다. 자, 15번도 보시면 시야각이 변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자, 기억과 마찬가지로 렌즈와 격투판 사이의 거리가 자, 기억은 촬영된 영상, 니에는 왜곡이 보정된 영상, 여기까지는 계속 원근 효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쵸? 디귿에 가서의 원근 효과가 제거되죠. 원근 효과라는 건 카메라에서 가까울수록 크고 멀수록 작아지는 겁니다. 답은 2번. 여기 나머지 설명 안 해도 되나? 렌즈의 곡률 변화는 없습니다. 렌즈는 고유의 곡률을 가지고 있어요. 곡률은 변하지 않아요. 그다음 쌤, 이거 왜 2번이 아니에요? 뭐 16번? 네. 16번 문제로 가봐 바로. 네. 여기는 됐어?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줘. 그 듣는 애들도 잠깐만. 아직은 없지. 자, 16번 봐. 이게 무슨 그림? 이거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그림은 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에서 전방 부분만 보여준 거래. 차량의 전진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화면에 이렇게 나타난 거야. 그럼 차는 실제로는 여기 있고 차, 차량이 이렇게 있는데 바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는 건데 카메라는 여기 달렸겠죠. 그래서 여기를 찍은 겁니다. 근데 화면에 본 건 딱 보면 원근 효과가 없죠?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카메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건 얘가 가리가 가깝고 저 앞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멀리 있는 거잖아요. 멀리 있는 거잖아. 카메라가 여기 있다니까. 차량 전진 방향이 이렇게 있으니까 카메라가 여기에 달려 있겠죠. 그래야 앞에를 찍지. 차량이 진행하는데 또 앞으로 간다며. 앞에 차량이 어떻게 한다고? 차량 전진 방향은 이렇게 간대잖아. 그치?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런데 차량이 진행을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카메라에 찍혀서 이게 나타났어, 화면에. 그럼 차가 진행하는 앞쪽 방향에 이 그림이 바닥에 그려져 있다는 거지. 네. 바닥에 그려져 있다는 거. 차량 전방에 바닥에 그려진 네 개 도형이잖아. 읽으라고. 대체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각각 ABCD로 나타나 있고 도형입니다. ABCD는 선이고 얘는 사각형이에요. C와 D는 직사각형, 그리고 크기는 똑같아. P와 Q는 점이야. 일일이 한번 따져보죠. 이거는 지금 다 최종적으로 디귿의 영상인 겁니다. 처리가 된 거죠.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의 영상은 여기, 자, 이쪽으로 갈수록 거리가 멀고 거리가 가깝죠. 그러면 멀리 있는 게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게 크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C의 경우 윗변이 얘, 아랫변이 여기죠. 당연히 뭐가 더 커야 돼요? 아랫변이 크고 윗변은 작게 보였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시점 변환 전의 영상. 원근 효과 여전히 남아있는. 그때 C는 D보다 더 작은. D는 C보다네. D는 C보다 더 작은이 아니라 더 큰 크기로 3번 이제 이해되지? 자, 봐봐. A와 B는 P와 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바닥에 그려진 맞을 것 같아요? 틀립니다. 왜 그렇죠? 자, 대응 관계 이용하는 거 계속 얘기했죠. 대응 관계는 뭐랑 뭘 이용해요? 영상의 점들과 삼천 실색의 점들을 대응시킵니다. 놓치면 안 돼요. 자, 영상의 점들과 실색의 점들의 대응을 이용합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뭐예요? 대응은 대응인데 A, B라는 영상 속의 도형과 P와 자 봐봐. A와 B는 P와 Q. 자, P와 Q의 대응이 아니에요. 얘는 영상 속의 점과 점의 대응이잖아요. P를 실세계의 그 위치, Q를 실세계의 그 점들과 대응 관계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야? P와 Q 간의 대응 관계는 영상 속의 점과 점의 관계죠.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자,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는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을 변환하기 전에 영상에서보다 더 커진 것이다. 그치? 왜? 원래는 먼 거니까 작고 가까운 거니까 크고 훨 작았을 거란 말이야. 그지? 왜곡 효과 때문에. 근데 그것이 시점 변화를 하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원근 효과가 제거된 걸로 상대적 크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커졌겠지.
더 커진 것이다. 됐죠? 답은 4번. 5번도 볼까요? P가 A 위의 한 점이라면, 그렇다 쳐. A는 P에 대응하는 실색의 점이 시점 변화를 통해 야, 점이 왜 선으로 나타나? 말이 됩니까? 네, 안 돼요. 17번은 설마 안 해도 되죠? 아, 애매한데, 시간. 일찍 퇴근하고 아이들은 아무도 안 하게. 아, 다음 주 수요일은, 7시, 8시 반. 8시 반에서 9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9시까지 오세요. 원래대로 수업하면 9시에서 10시 반. 1월 3일부터, 그러니까 1월 달부터만 수토 다 8시 반으로 시작할 거예요. 시간 변화에 대해서 안내는 내가 따로 남길게. 다음 주 토요일 날 내가 남기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동찬아, 지우야, 수고했다. 이렇게 아무도